엄청난 어떤 펀디멘탈적인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분석으로서는 올해가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상당히 낮은 것 같다. 올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저희의 판단에는 5%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매년 10%씩 올라가는 구간이 2년 정도 나올 수도 있다. 길게 보면은 2028년에서 2030년까지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 그게 지금 앞으로 1년 동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한 2년 동안에는 좀 마음 편하게 지내셔도 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 유동원입니다. 글로벌 투자를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벌써 4년 반이 되어 갑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수익률을 올리시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온탕 냉탕 네, 확연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만 비교를 하면 S&P 500 기준으로 지금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2-3%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또 S&P 500뿐만이 아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나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의 좋은 업종과 종목들은 많이 올랐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중국 시장이 안 좋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도 위안화 절하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원화도 거의 뭐 1,340원 넘게 거의 살짝 뭐 거의 50원 근처까지도 가기로 했었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또 중국 시장도 뭐 연초 대비해서 10%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왔고, 최근에 좀 돌리기 시작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뭐 부동산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국가, 또 신흥국,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이 퍼포먼스가 안 좋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개발 회사들 문제 많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부동산 관련해서 PF 관련해서 또 얘기 좀 많죠. 그렇다 보니까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빨리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고금리의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신흥국 시장이 그렇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만약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고 있으면 환율이 깨지면서 똑같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이라든지 중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순매수가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급격하게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시장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런 1월달 흐름이 꼭 그렇게 계속 갈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한국은 냉탕, 미국은 온탕,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테크니컬한 부분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미국 시장이 작년 11월, 12월이 상당히 좋았어요. 보시면은 지금 요 테이블을 보면서 얘기를 하자면, 미국 증시가 작년 11월, 12월에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14%나 급등을 했어요. 이게 지난 70년 역사상 그렇게 급등을 많이 한 11월, 12월은 딱 7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7번 중에서 6번, 그러니까 지금 이제 7번째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고, 그 6번의 예가 그렇게 상승을 하고 나면 1월, 특히 1, 4분기는 100%의 확률로서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1월, 12월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 1, 4분기도 굉장히 좋을 거다. 그다음에 또한 연간으로 보더라도 100%의 확률로서 다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어떤 펀디멘탈적인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분석으로서는 올해가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여지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에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률은 좋게 들어오는데 그 경제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들어오는 것, 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들어오는 것. 예, 그런 환경이라서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연간 단위로 뭐 한 2%대 수준까지 떨어질 거다. 지금은 3%대 중반이지만 떨어질 거다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의 미국의 평균 PR이 한 19배에서 20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인플레이션 3-4% 시대의 평균 PR인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2%대 3%대 사이로 내려오면 그 PR이 한 10% 정도 확장한다. 그래서 19배, 20배에서 22배 이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저점 대비해서 상승을 할 때 보통 가장 낮게 상승한 게 73% 정도 상승했고, 네, 많이 상승하면 123%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2년에서 한 5년 동안. 그래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시작한 지 한 1년 반 됐어요. 그러면 최소 앞으로 6개월, 길게는 2년 6개월, 3년 6개월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술적인 분석 부분, 거기에 이제 매크로 부분인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가능성, 예, 요게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기서 중요한 팩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데 금리를 내리잖아요. 근데 금리를 막 경기 침체를 두려워해서 빠르게 많이 내리면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징조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서 금리를 내리는 거고 장기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은 높게 유지가 된다.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이 AI 사이클, 예, 산업 생산성이 높아지는,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실질 성장률을 높여주는 효과, 이 부분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이 되면은 너무나 주식시장에 좋은 거죠. 금리는 낮게 떨어뜨릴 수 있는데 성장은 좋으니, 예, 양쪽이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전제 조건은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거고, 그 경기 침체가 안 오는 이유가 생산성이 높아져서의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거지, 만약에 또 고용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서 이런 모습이면은 이거는 이제 아주 안 좋은 모습이죠. 금리 못 떨어뜨리고, 예, 그래서 과열이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럴 때는 거품이 일어나고, 그러면 막 모든 게 다 상승을 하다가 이제 빵 터지는 그런 현상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 많이 해왔던 골디락스라는 그런 개념의 어떤 시장 흐름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S&P 500은 올해 연말까지 그 금리가 좀 떨어져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4.1, 4.2% 정도 되는데 이게 한 3.5%까지는 떨어져 줄 수 있다라고 가정을 넣고요. 그렇게 되면은 적절한 가치는 S&P 500이 한 5,200포인트까지. 그래서 지금 지수 대비해서 약 한 8%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맞춘 전략을 펴고 있고요. 물론 S&P 500보다는 나스닥은 훨씬 더 많이 상승할 거다. 그 상승폭의 한 2배 정도. 그래서 올해 한 15%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많이 상승하면 20% 이상도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럼 한국 시장은 어떻게 보냐면요. 저희가 한국 시장이 왜 그럼 이렇게 안 좋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쨌든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 요소는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죠. 예, 대선이 있었죠. 근데 이제 친미로 간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위치인가요? 우리는 대만과의 경쟁이죠. 그렇죠. 특히 반도체, 파운드리. 예. 그래서 만약에 대만이라는 국가가 친중으로 갔을 경우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만 회사를 키워주지 않겠죠.
그래서 뭐 옛날에 뉴스 나왔던 거 보면은 뭐 미국에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만 관련된 TSMC 다 팔더라. 뭐 또 중국 관련된 쪽에 뭐 BYD를 팔더라.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엔타이 차이나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만 정부가 친미가 아닌 친중으로 가버렸으면은 오히려 그 우리나라한테는 수혜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의 성장을 좀 더 미국 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었겠죠.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완전히 친미로 갔으니 물론 아직까지는 정답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한테는 그게 그렇게까지 뭐 호재가 아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그 일본 시장이 워낙 핫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시장 관련된 종목들과 또 우리나라와의 또 연관관계가 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근데 또 반도체는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 장비 쪽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이 지금 보면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을 일본 회사들을 좀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예, 특히 뭐 애플 같은 경우에 그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경쟁력이 파나소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필름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크게 OLED 중국이랑 이렇게 갔었고,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뭐 그런 어떤 기술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다 죽어가던 일본을 살려주는 케이스 뭐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올해 우리나라한테는 좀 비호감적으로 비우호적으로 흘렀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다행인 건 뭐냐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중국 시장도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계속 반대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중국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서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중국 시장도 이제 거의 바닥을 좀 단기적으로는 잡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 1년, 2년을 놓고 보면은 중국 시장도 중국 정부가 좀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뭐 흑백 논리였는데 일본과 미국은 올라가고 한국과 중국은 빠지고 이랬는데 적어도 앞으로는 일본과 미국이 올라가면 한국과 중국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해는 글쎄요, 두 자릿수 상승률. 예, 작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스피가 16% 정도 상승을 했고, 코스닥이 거의 24%인가 25% 상승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예, 뭐 코스피 한 10% 또 내년에 또 10%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사실 그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종은 상당히 올해 좋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런 논리를 쓸 수가 있냐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지금 AI 사이클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반도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파운드리와 메모리 쪽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포함이 되지 않아요. 마이크론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메모리 관련된 쪽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매니저들이라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AI 관련된 HBM은 1등이 하이닉스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수요와 이 사이클은 굉장히 강할 것 같다. 여기에 또 랜드 수요라든지 D램 수요도 이제 바닥을 다졌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AI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엣지 디바이스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단위로는 뭐 지금부터 계속 상승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어떤 업종이 끌어올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저희는 자동차. 예, 그러니까 전기차 플러스 알파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완성차 쪽.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요.
여기에 테슬라가 지금 조금 힘든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상대적인 어떤 한국 자동차들의 매력도가 너무 높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P 멀티플이 거의 40배인데 기아차는 3배다, 네. 5배다, 네. 10분의 1이다.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성장을 하면, 그러니까 뭐 시장 점유율이 확 뭐 잃지만 않는다면, 네. 제가 볼 땐 상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고요. 물론 지금 여태까지 못 오르고 좀 쉬어가고 어려웠던 이유는 그만큼 이제 IRA 법안 관련해서 미국에 있어서 지금 대선이 걸려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가 아직까지 정답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확하게 다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을 잡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친환경 쪽으로 가는 거는 트럼프가 되더라도 아마 모든 걸 다 그걸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건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던 아니면 바이든이 당선이 되던 결국은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부터는 다시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11월이 대선이니까 그 전후로서 또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상반기는 반도체가 끌어준다면 하반기는 전기차, 완성차 쪽이 또 같이 끌어주고 뭐 이런 식의, 아니면 뭐 엎치락뒤치락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표적으로 그쪽은 아마도 타이밍상 계속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중간중간에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4분기 실적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좀 얘기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 4,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4, 4분기 실적이 저희는 생각보다 좋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GDP 성장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을 것 같아요. 4, 4분기가.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4, 4분기가 지금 2.4% 전분기 대비 성장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또 뉴욕 페드도 그렇게 나와요. 아틀랜타 페드와 뉴욕 페드도 다 똑같은 2.4%입니다. 그럼 이제 이 숫자를 2.4% 자체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요. 왜냐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작년 평균이 2.6%예요. 그러면 2.4% 자체도 별로 낮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베이스가 높아졌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건 전분기 대비 숫자거든요. 근데 3, 4분기가 워낙 셌어요. 근데도 2.4%라는 거는 작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그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 보면 그게 저희는 더 중요한데 2.9%가 나옵니다. 2.8%, 2.9%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경기 침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숫자가 맞다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순이익 마진율이 지금 너무 낮게 잡혀 있어요. 4, 4분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3, 4분기가 실질적으로 순이익 마진율이 12.2%가 나왔어요. 그리고 경기가 계속 0.7, 1.7, 2.4, 2.9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그 순이익 마진율이 11.2, 11.5, 11.6, 12.2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3, 4분기, 4, 4분기가 별로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순이익 마진율은 뚝 떨어질 거라고 지금 전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2.2%가 11%로 뚝 떨어질 거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프라이즈가 어떤 섹터가 나오긴 나올 거다. 경제 성장률의 2.9에서 2.9 이렇게 뭐 거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물론 어디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어디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게 어디냐? 그게 이제 IT 산업과 컨슈머 디스크레션이라고 해서 임의 소비재라는 거죠. 요 두 개의 섹터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끌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컨센서스인 11%의 순이익 마진율보다는 높은 한 뭐 11%대 후반 또는 12%대 초반 이렇게 나온다면 저희가 생각할 땐 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을 1, 4분기에 많이 땡겨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얘기를 해드리지만 이 숫자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금 실적이 이미 발표된 것들이 있잖아요.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은행들, 그 원자재 쪽 이런 쪽은
아주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거는 아주 안 좋게 나오고 좋은 거는 아주 좋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전체적인 걸 보면은 업종 안에서도 잘 나가는 종목과 못 나가는 종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요. IT 업종 안에서도 잘 나가는 종목과 못 나가는 종목이 또 확연하게 차이 나고요. 그다음에 IT 업종과 원자재 업종의 또 희비는 완전히 또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참 이게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선택과 집중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넷플릭스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우선은 넷플릭스부터 얘기를 하자면 지금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튀었어요. 거의 11% 폭등을 했습니다. 이 큰 종목이. 전 분기 실적이 나왔었을 때도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나왔었냐면 지금 신규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광고를 붙이는 그러니까 가입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죠. 그냥 전에는 그냥 서브스크립션 피를 받는 그러니까 얼마의 회원료를 받는 거로 갔다가 그러니까 광고를 보여줄 수 있으면은 그걸 낮추고 광고료를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구조로 바꾸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가입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서 지금 그 1, 4분기 가이던스도 컨센 4.1인데 4.5 그러니까 확 높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트리밍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이 회사는 정말 잘하는 거죠.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는 회사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디즈니와 넷플릭스. 디즈니는 넷플릭스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얘기하지만 이게 뭐 OTT 다 사자 이게 아니라 OTT 안에서 누가 1등이고 아니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골치 아프죠. 예,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아마 좀 빠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쨌든 그 상당 부분 성장에 대해서 2024년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량을 이제 내놓으려고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뭐 EPS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매출도 그렇고 다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성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럴까? 이게 중국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전기차 쪽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BYD를 포함을 해서 여러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가격을 후려쳐서 수출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물론 테슬라가 훨씬 더 퀄리티가 좋고 또 뭐 로봇 연결이 돼 있고 AI와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테슬라를 사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가격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 그냥 싼 거가 비지떡이라고 하면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꾸 이제 이 테슬라도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회사고 상당히 매력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리고 1등이 맞지만 워낙 2등, 3등 이런 애들이 너무 가격을 후려치니까 결국 마진에 악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또 정치적인 이슈도 걸려있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바이든과 트럼프의 확연한 차이점이 뭐 IRA 법안 폐기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물론 이 종목이 다시 상승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적으로 지금 당장이긴 좀 어렵다는 얘기죠. 작년에 애플을 들여다봤을 때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이 연결이 많이 돼 있었고 여기에다가 애플은 킬러 애플리케이션 AI 관련된 게 안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애플이 전기차로 넘어갈 거냐 안 넘어갈 거냐 하는 얘기도 자꾸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마진은 유지가 됐지만 그 유닛 세일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파는 대수 자체가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못 오르다가
올해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네 성장하네 그러면서 또 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가격 경쟁력과 중국 연결이 되다 보니까 또 대선과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성장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가다가 실질로는 성장을 잘할 거다. 그래서 이제 올라갈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사이에 어떤 공백 기간이죠. 똑같이 애플이 작년 하반기에 그런 공백 기간을 거쳤고 올해는 괜찮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종목 실적 나온 것 중에서 굉장히 잘 나왔던 게 ASML. 예, 뭐 수주가 90억 유로. 90억 유로요? 예, 그러면서 신규 수주가 나오면서 예상했던 거의 3배.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여러 종목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네. 이번 시장은 철저하게 실적을 쫓아갈 거다. 예, 그래서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얼마나 잘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가 폭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이런 모습이 자꾸 연계가 된다라는 거죠. 시간 외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테슬라가 제법 빠졌고요. 근데 또 IBM 실적이 나왔거든요. IBM이 원래부터 옛날부터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였지만 컴퓨터를 만들어서 굉장히 안 좋았다가 한 2년 전부터 AI 사이클에 편승을 해서 굉장히 잘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 좋은 숫자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시간 외에서 막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10% 정도, 8% 정도 막 상승합니다. 예. 예, 그런 식의 결국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확연하게 좋은 업종이 있을 거예요. 그게 IT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도 좋을 건데 문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연결이 돼 있고 정치적인 이슈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업종은 좋은데 가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마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성장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IT보다는 좀 덜한 정도. 네,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업종들 뭐 산업재,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소비재, 뭐 은행, 금융주들 등등등등, 예, 부동산.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건설 쪽이 괜찮아요. 부동산 건설 쪽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들여다 보면서 종목을 잘 골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톰리라는 분이 판스트레스에 그분이 또 몇 분들 더 있습니다. 올해가 미국 증시가 중소형주가 굉장히 좋을 거다. 우리나라에도 누가 계신 분 같아요. 한 분이 그렇게 세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중소형주가 지금 1월 달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의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면 중소형주가 좋을 수가 별로 없어요. 특히 성장주들 경우에.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높고 이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경기가 정말로 핫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들보다는 그래서 대형주 위주 또는 이제 IT 업종 위주 마진이 유지되는 그래서 결국은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 위주로서 투자를 올해도 해야 된다.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도 그렇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쯤 됐었을 때 중소형주나 모든 업종들을 좀 들여다보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 그거는 또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나오고 있는 실적은 철저하게 생산성을 높여주고 GDP 성장률을 높여주고 성장을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고 이익이 늘어나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업종 포트폴리오가 이건 이제 글로벌인데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대형 기술주와 IT 업종.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도 IT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다 더했었을 때 55%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장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등등등등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뭐 좀 더 나아가서 매그니피센트 12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8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차이가 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7개에서 12개를 많이 들여다보는데 그게 우리는 그냥 대형 기술주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기술주가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으로 계산하시면 미국 S&P 500의 약 한 30%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5% 들고 가자고 얘기하면은 그걸 다 그 비중대로 들고 가고 플러스 알파로 들고 가자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플러스 알파가 어디냐면 반도체,
그리고 뭐 그 이외에 데이터 관련된 AI 데이터 관련된 쪽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IT 쪽은 AI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등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AI 사이클이 왜 중요하냐면 네.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는 그 기업의 비용 절감, 네. 그리고 새로운 신규 매출 창출,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IT 업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기술주만 30%인데 네. 그거 이상을 가져가야죠. 그래서 저희는 55%를 가져간다라는 개념이 많이 갖고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 55% 들고 가는 게 S&P 500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 그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진짜 이 AI와 연결되면서 IT 업종이 어떻게 변할 건가,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경쟁력이 있고 또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거고 어떤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나오면서 어떻게 수익성을 높여주고 이익을 신규 창출해 줄 거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메모리도 뭐 파운드리도 다 들여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데이터 센터 연결되고 그 안에서 또 AI 데이터 센터 연결되고, 다 세분화시켜서 도대체 누가 경쟁력이 있냐 이걸 자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55% 들고 가는 건 기본이고 그 안에서 또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말 좋은 종목을 골라내놓으면 수익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막 분석을 했는데 그냥 엔비디아가 제일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55% 중에서 네. 뭐 3분의 1을 엔비디아를 샀어요. 네. 요즘에 팍 튀죠. 네, 많이 올랐어요. 훨씬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또 AMD도 마찬가지고 등등.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종목을 잘 고르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우리가 그 종목을 안 고르더라도 ETF로서 보면은 ETF에서 가장 매력이 높다라고 올라오는 게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예요. 그래서 반도체 대형 기술주는 뭐 꼭 들고 가야 되는 산업이고, 그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그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요, 아까 처음에 얘기하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시장이 좋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미 연준의 금리와 연결돼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올해 초에 살짝 안 좋았던 게 그 미국 시장이 연초 첫째 주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인플레이션 숫자가 12월 달께 발표가 됐는데 그 숫자가 예상치가 3.2%일 거라고 했는데 3.35가 나왔어요. 조금 더 높게.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금리에 내리는 타이밍에 대해서 자꾸 이제 뒤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들 뭐라고 했냐면 3월 달에 금리를 내릴 확률이 80%다.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제는 50%대다. 떨어졌습니다. 반반인 거죠. 그러고 또 이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주거비가 좀 안 좋았어요. 주거비 숫자가 6.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점이 8%였고요. 그래서 6.2%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은 이게 주거비가 전체 인플레이션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가 넘습니다. 엄청 높네요. 네, 그래서 이 숫자가 6%대가 나와버리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어렵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선행지표인 그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그래도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0% 밑으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까지 갔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와서 4.8%고 또 다시 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안정을 찾으면 이 주거비는 레깅 이펙트거든요. 그러니까 레거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지수표이기 때문에 아마도 후행이지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1년 뒤쯤 되면은 주거비도 한 3% 정도까지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전체 인플레이션이 아마도 2%대를 보게 될 거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금리를 내려줄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얼마나 빨리 내릴까에 대해서는 그건 미 연준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미 연준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안 떨어져요. 그게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 괜찮네. 그러면 우리가 금리를 5.5%나 올려놨는데도 이게 안 떨어지네. 경기 침체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그럼 우리 떨어뜨리긴 떨어뜨리는데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거 다 보고 떨어뜨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금리를 내릴까 하는 부분은 1월과 2월 숫자를 보고 나오겠죠. 1월과 2월이 정말 인플레이션이 3%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한번 내려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천천히 떨어진다. 그럼 우리 좀 더 있다가 내릴게. 5월 달에 내려주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내려주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내려주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면 올해 연말까지 5.4 지금 이펙티브 레이시 한 1% 더 넘게 빠진다. 예, 그래서 거의 뭐 4%대까지 빠진다. 예, 그리고 이제 내년 연말까지 3.4%대까지 빠진다. 2%가 빠진다. 이게 지금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하냐? 인플레이션이 그냥 올해 상반기 안에 2%대로 조정을 받는다. 그럼 그게 가능해요. 그냥 언제 내려줄 것만의 타이밍인 거지 충분히 3.5%까지 내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2%포인트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 금리는 지금 4%대에서 별로 많이 안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 성장률 플러스 인플레이션 2%를 더하더라도 최소 금리가 3.5% 나온다는 거죠. 시장 금리는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채권 투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금리를 내려주면 채권 금리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 맞아, 이게 단순하게. 네, 아주 단순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 금리는 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반면에 단기 금리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는 안 떨어지고 단기는 떨어지고 그러면서 일드 커브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저희는 채권 투자보다는 주식이 낫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경제는 좋고, 근데 인플레이션 낮고,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떨어뜨려 줄 수 있고, 장기 성장률은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2% 훨씬 높게. 그러면은 결국 주식은 좋고, 채권은 단기 쪽은 좋고, 장기 쪽은 별로. 이렇게 굴비락사리가 들리다. 맞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식시장이 제법 많이 올 건데요.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0이라고 보여지는 때가 이제 그러니까 처음으로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년, 2년 동안의 시장의 흐름이에요. S&P 500이. 보시면은 1년째 될 때까지는 뭐 한 10% 좀 넘게 20%까지 아니고요. 그 정도로 오르고요. 그 다음에 2년 차에 많이 올라서 거의 40%에서 50% 오릅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금리를 처음 내리고 나서 그때부터 1년 동안에는 10몇 프로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또 20% 정도 올라서 총 40%에서 50% 오르는 그게 평균 값이에요. 근데 이것이 되려면 경기 침체가 없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금리를 처음에 내려줬는데 그때부터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그럼 시장은 못 오르고요. 계속 흘러내리고 그 2년 동안에 마이너스 20%. 굉장하네요. 네. 그래서 뭐 1년 동안에 10% 빠지고 또 2년 동안에 또 10% 빠지고 이런 식의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근데 저희는 지금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게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상당히 낮은 것 같다. 상당히 낮은 것 같다. 올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저희의 판단에는 5%도 안 된다. 골드만삭스는 아마 15%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낮다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올 확률은 좀 더 높아지는데 그 부분은 또 펀더멘탈을 보면서 판단하자. 네, 그 사이에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기는지, 그 가계와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탈이 얼마나 튼튼한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995년에서 2000년 사이클이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그만큼 이제 혁신 사이클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995년부터 2000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
사실 인터넷이 처음에 그 도입이 되기 시작한 게 80년대 말 90년대 초였어요. 그래서 89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91년부터 이제 시작하기 했고 사실 많이 활성화된 게 95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95년부터 2000년 이 사이클 때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인터넷 인프라가 엄청나게 깔렸던 시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대표적인 종목이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 사이클. 네. 보시면 이제 95년부터 2000년 요때가 네. 재밌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 3년 동안에는 엄청나게 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기본적으로 실적도 같이 좋아졌었어요. 그런 3년이 있다가 네. 98년이 피크였고요. 네. 그리고 99, 2000년에는 이익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어. 근데 시장은 네. 매출이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매출이 늘고 마진은 깨졌는데 네. 왜냐하면 엄청난 설비 투자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확 튀어요. 그게 닷컴 버블이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서 또 왜 그렇게 또 됐냐면 펀디멘탈은 깨지고 있는데 유동성이 확 풀렸죠. 왜냐하면 아시아 금융 위기가 네, 들어와서 맞아요.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내려줄 필요도 없는데 내려준 거죠. 아시아 금융 위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모습이 약간 95년에서 98년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98년이 지난 99년, 2000년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제 그 중국이 저런 식으로 좀 휘청휘청하고 네. 잘 엄청난 성장을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네. 어떻게 보면은 과한 설비 투자는 안 들어가겠죠. 미국만 좋아질 모습으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95, 96, 97 이 사이클의 리피트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중국이 에라 모르겠다. 네. 우리 쫓아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 아. 금리 팍팍 내리자. 그리고 이번 지준율 갑자기 확 내려줬어요. 예상보다. 더 많이 통화 정책을 써. 네. 그러면 경제가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 다음으로 큰데 그 큰 경제에서 금리를 1%, 2%로 내려버린다. 네. 이러면은 이게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버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99, 2000년에 닷컴 버블의 재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이 많은데 네. 그게 주도를 하고 있는 게 AI인데 네. 그 AI를 얼마나 빨리 쫓아가야 될지 안 쫓아가야 될지 어떤 그 절실함이 만약에 중국이 갖고 있다면 네. 거품으로 가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게 안 좋은 거군요, 결과적으로. 네. 과잉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인프라를 까는 애들은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간에는 막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전히 IT 업종 중에서 AI 인프라를 까는 종목들이 좋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그 다음이 AMD. 네. 그 다음이 인텔. 밑에.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연결되어 있는 게 대만의 TSMC,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 예. 그리고 유럽의 ASML 등등등. 네. 예.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올랐냐면요. 95년부터 2000년 그 버블까지 그 긴 사이클 중간에 조정도 있었지만 S&P 500이 95년부터 2000년 버블 터지기 전까지 2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그럼 200% 오르려면 5년 동안 오른다고 치면은 연간 뭐 한 18%씩 막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P 500. S&P 500이. 근데 요 똑같은 기간에 나스닥은요. 그거에 2배 반이 올랐습니다. 2배 반. 그래서 200%와 533%. 와. 그러면 500% 넘게 오르려면 1년에 40% 올라야 돼요. 와. 복리로. 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네. 그 안에서 반도체는 네. 600%, 700% 올랐어요. 야, 그러면 진짜 그 종목 반도체를 했으면 정말 대단하네요, 수익률이. 예. 물론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해서 underestimate, 그러니까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가 스토리가 작년 하반기에 끝났다 막 이런 식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500를 칵 올라갔다가 $400까지 떨어졌어요. 20% 정도 빠졌어요. 이게 정말 좋은 기회였죠. 그 $400가 지금 $600.
근데 더 미래는 밝다. 더 밝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지금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네. 인프라를 까는 종목들 여기에 대해서 그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한 해만 놓고 보면 이게 거품으로 갈지 아니면 실질적인 좋은 성장일지 모르겠으나 이 종목들은 어쨌든 연말까지 많이 올라와 있을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반도체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으로서 이제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I 사이클을 놓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반도체 지수를 보면요, 지금 대표적으로 S&P 500이 역사적인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이제 4,8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섰어요. 근데 이게 가장 후행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먼저 역사적인 고점을 뚫은 게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작년 말에 네. 역사적 고점을 뚫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 달 정도의 조정 기간이 좀 있었다가 네. 최근에 다시 완전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차트라면은 저희는 이 반도체 지수가 글쎄요. 아까 얘기했듯이 S&P 500이 앞으로 2, 3년 동안에 50% 오른다면 나스닥은 아마 그거의 2배일 거고 아마 반도체는 그거의 또 2배일 거고 그렇게 계산한다면 아마 200%는 오르겠죠. 대단한 앞으로 3년 동안에 그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는 또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 정도 글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 가장 대부분이 메모리 쪽이 아니에요. 비메모리 쪽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의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이 거의 인덱스의 80%입니다. 근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들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AMD, 인텔 뭐 이런 종목들, CPU, GPU 관련된 뭐 이런 쪽들이 상당히 비중이 많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AI 사이클과의 연관성. 그럼 이제 AI 사이클을 들여다보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원래 이제 AI라는 거는 어쨌든 Artificial Intelligence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fabless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제 IT 우리가 투자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제 IT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내가 얼마 쓸 거다. 근데 보면 여태까지 굉장히 돈을 많이 썼던 IT 쪽은 데이터 센터란 말이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게 두 자릿수 성장을 하다가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한 자릿수 뭐 이렇게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AI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 AI 서버 이거는 엄청나게 늘고 있죠. 전체의 인프라는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IT 인프라가 요 AI 관련된 것만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것만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마이닝 관련된 회사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또 좋은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종목이라든지 뭐 몽고DB라든지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이걸 또 사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는 뭐니 해도 반도체 하드웨어 쪽이니까.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AMD, 인텔 이 세 종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세 종목이 그만큼 앞으로 성장성이 높을 거다. 그래서 AI 인프라를 깔면 깔수록 중요해진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수요를 보면은 참 골치 아픈 게 얼마나 또 기술력이 좋은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가 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힐러 패커드라는 종목이 있고, IBM이라는 종목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또 다 IT 종목이잖아요. 근데 들여다보면은 약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힐러 패커드 쪽은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와요. 네. 그래서 AI 쪽을 하긴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반도체가 정말 좋긴 한데 HBM은 좋은데 네. 온세미 같이 저급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그렇게 네. 예, 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안 좋죠. 그래서 결국 이쪽도 어느 게 좋으냐 안 좋으냐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종목을 못 고르면 그냥 반도체 지수를 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메모리 쪽은 네. 또 더 영향을 받습니다. 뭘로? 경기에. 왜냐하면 우리는 HBM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SK하이닉스 실적을 발표하면서 HBM이 전체의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흑자 전환했다. 좋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8, 90%가 네. 여전히 디램과 그렇죠. 낸드 쪽인데 네. 여기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흑자 전환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죠. 그건 뭐가 중요하냐면 경기가 중요해요. 핸셋이 얼마나 팔리느냐, 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얼마나 팔리느냐, 랩탑이 얼마나 팔리느냐. 가전제품 예. 경기가 좋아.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서도 네. 좋은 종목만 사야죠. HBM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 HBM 비중이 낮으면 네. 얼마나 많이 높아질 거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삼성전자가 따라잡을 거냐 거기에. 네.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네. 얼마나 그쪽을 또 할 거냐. 네. 그래서 요 세 개가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네. 예. 마찬가지로 AI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엔프라 1등인데 네. AMD가 얼마나 잘할 거냐. 그렇죠. 인텔이 얼마나 잘할 거냐. 네. 요거 가지고 또 왔다 갔다. 예. 그래서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진짜 이건 거의 IT 전문가 반도체 스페셜 애널리스트 빼고 네.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죠. 그래서 ETF죠. 예, 저희는 뭐 하이닉스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이렇게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AI 사이클이 제일 중요하고 네. 여기서 이제 HBM 관련된 쪽의 매출이 가장 중요하니까 워낙 지금 SK 하이닉스는 그쪽 비중이 높고 앞으로 빨리 올라갈 거고 흑자 전환이 빨리 되는 부분.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아직도 이제 시작인 거고 거기에 파운드리 쪽도 있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또 셀렉션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무겁고 예,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좀 더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변동성은 하이닉스가 더 심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HBM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예, 메모리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좀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상대적인 수익률로 계산하자면 저희는 연말까지는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훨씬 더 상회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한미반도체는 뭐 비슷할 거다. 예, 뭐 이렇게 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앞으로 2년 동안에 네. 반도체 인덱스가 100% 200% 상승을 한다고 생각하면 네.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그거에 암만 못해도 절반은 상승하겠죠. 예. 그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또는 코스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낮게 봐도 한 35% 40%인데요. 40%라고 칩시다. 그게 예를 들어서 50%만 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20%는 인덱스가 오르겠죠. 그렇죠. 인덱스. 예,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2,500으로 계산하시면 여기에 20% 상승한다. 그러면은 얼마죠? 500포인트. 그렇죠. 4천. 지수상. 그 정도는 나오는 거죠. 나머지가 안 오르고. 근데 나머지가 빠지면 네. 더 낮겠지만. 네. 예, 그래서 저희는 반도체만 가지고도 지수가 지금 대비해서 20%는 앞으로 2년 동안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요 정도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저희는 글로벌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굳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실을 이유도 없고 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투자를 해도 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다행스럽죠. 그래도 앞으로
그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이끌어 줄 거고 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도 괜찮을 거고 음. 그래서 많이 물려들 계시겠지만 네. 그래도 예, 앞으로 한 2년 동안에는 좀 예, 마음 편하게 지내셔도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큰 사이클을 놓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AI입니다. 그죠?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AI입니다. 그래서 AI가 얼마나 성장을 하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성장을 할지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켄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길게 보면은 2030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규모가 매년 미국의 GDP를 2%포인트 정도 높여준다. 그래서 2030년까지 16%를 올릴 수 있다. 그 정도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숫자로 계산을 하면은 뭐 거의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10조 달러 미국에 그리고 1가구당 15,000달러 이렇게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생산성의 상승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미국의 GDP를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1년에 1.5 최소 많이는 2%씩 끌어올려준다. 네,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AI 사이클이 굵고 짧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력이 굉장히 빨리 진화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 차트를 보시면 2차 산업혁명은 총 길이가 거의 한 50년이에요. 예, 뭐 짧게 보더라도 40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근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들어왔던 그 시기는 길게 보면 16년, 짧게 보면은 뭐 한 10몇 년. 그래서 보시면은 90년대부터 2000년 닷컴 버블 요렇게 지금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태블릿 PC,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이런 게 막 들어왔거든요. 그게 평균적으로 6년입니다. 그럼 이제 AI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짧게 보면 3년. 아주 길게 보더라도 4, 5년. 요거 아니냐? 네. 그러면 지금 2023년부터 시작이라고 칩시다. 네. 2023, 4, 5 앞으로 2년 남았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뭐 3, 4, 5, 6, 7 2007년 그럼 2008년에 빵 터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얼마나 갈지에 대한 정답은 없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네. 계속 가는 거예요. 생산성이 안 늘어나? 그럼 이 끝이다. 생산성이 계속 늘어? 네. 이건 계속 가는 거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봐야 되고요.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어떻게 확인하냐면 결국 GDP 성장률이 높게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게 이 생산성이 1.4% 나오는 차트와 2.2% 나오는 차트가 확연하게 틀립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인 차트를 그려보면 실질 경제 성장률이 지금은 2008년 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평균 2% 성장을 했어요. 네. 코로나 때 훅 빠졌다가 코로나 이후에 훅 올라갔다가 지금 또 다시 2%대로. 그럼 요 2%대가 계속 2%대로 유지되면 생산성은 아주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네. 이게 3% 올라간다. 그럼 계속 3% 성장이다. 네. 그러면 금리는 3%보다 훨씬 높을 거고. 그렇죠. 그죠? 거기다 3%에다가 인플레이션 더하면 네. 훨씬 높을 거죠. 네. 그리고 기업 실적은 IT 반도체 이쪽은 엄청 좋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보면서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딱 나왔는데 IBM 실적이 좋다. 네. 또 만약에 아직 안 나왔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 이런 식으로 자꾸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 실적을 확인하면서 이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나올지를 자꾸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아무리 짧아도 2년.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AI 관련돼서의 하드웨어 까는 쪽은 엔비디아, AMD, 인텔.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은 TSMC, 삼성. 네. 메모리 쪽은 SK 하이닉스와 삼성과 마이크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쪽은 SMCI와 델 그리고 뭐 힐러 패커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다 아는 이제 빅테크들,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등등. 네. 그리고 또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도그, 뭐 몽고DB 뭐 이런 종목들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장을 많이 이끌어 가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부터 앞으로 아무리 짧게 보더라도 1년에서 2년은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온디바이스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도 참 뭐 답을 내기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누가 성공할지는 정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샘 올트만이 온다고 해서 뭐 뭔가 어떤 확연하게 누가 잘 될 거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답은 없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제외되고 네. 그 이 AI 산업의 발전 또는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일어나기는 어렵다. 예, 그만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또 거기에 연관된 후공정의 한미 반도체는 뭐 당연히 경쟁력이 있고 그 뭐 특별하게 정말 큰 사고가 안 터진다면 앞으로 이 AI 사이클에서 그렇게 뒤처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AI가 들어오면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 경기 침체가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 성장률을 계산을 할 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첫째는 고용 시장이에요. 고용 시장이 좋으면 경제가 성장을 하겠죠. 예. 그래서 뭐 임금 상승률이 얼마고 인구가 얼마나 늘고 있고 뭐 실업률이 얼마나 괜찮고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소비가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고용 증가에 따른 GDP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게 경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클리컬 경기 민감 요 부분이 고용과 연결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생산성 증가 요게 더 중요한 파이고 그 생산성 증가가 AI예요. 예, 그래서 AI가 발전되면 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GDP 성장이 높아지는 겁니다. AI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난시클컬 경기 민감하지 않은 성장이죠. 그게 지금 2%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최소 미국은 2% 깔고 간다는 얘기죠. 경기 침체가 안 올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글쎄요, 이게 사람들이 좀 그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요즘에 이제 자꾸 네거티브 노이즈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 어떤 노이즈냐면은 뭐 테슬라가 안 팔린다더라. 뭐 전기차가 조금 판매가 좀 지연된다더라. 전기차로 전환되는 속도가 더디어질 거라더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헐츠라는 이제 자동차 임대 회사인가요? 뭐라고 하죠? 렌탈 회사. 네. 거기서 이제 뭐 뉴스가 나왔던 게 테슬라 안 사겠다. 뭐 그런 뉴스 나오면서 그럼 다 그게 전환되는 속도가 더디다는 얘기잖아요. 또 이런 뉴스도 나왔죠. 지금 미국이 추위가 강타를 했는데 테슬라가 다 섰더라. 아니 뭐 방전되고 예, 방전된다. 왜냐면 이게 전기차니까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면 그런 건 다 경험하셨잖아요. 핸드폰 들고 스키 타다가 전화 안 돼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어떤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는 그냥 단기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세로 가는 전기차로의 전환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될수록 신재생 에너지나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 보호와 연결이 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효율성도 높아지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도 훨씬 이피션트하죠. 이피션트하다는 것은 생산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걸 만드는데 훨씬 부품수가 적고, 그리고 또 사람이 덜 필요하고. 그래서 테슬라는 더 나아가서 이걸 로봇으로 다 하려고 하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사이클과 연결되어 있는 산업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가장 이 자동차 업계가 노조 강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기차로 넘어갈수록 그게 많이 줄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노조 강성이다 보니까 저항이 좀 세겠죠. 그리고 계속 이제 그런 노이즈가 나오겠죠. 근데 저희는 그건 이제 이미 물줄기가 그냥 이렇게 쫄쫄쫄 흘러가는 게 아니라 큰 강물인 거예요. 예, 이미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전기차 판매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계속 팔릴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꼭 하셔야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문제점은 그 전체 업종에 대한 리스크가 그 뭐 이게 성장을 못한다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고 중국이 네. 이 시장에서 1등이라는 거죠. 사이즈로는 네. 중국 시장 자체의 규모가 그 중국 전기차에 전체적으로 다 더했을 때 전 세계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꾸 가격을 후려치면 칠수록 전체 업종은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당연히 이게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에 단가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죠.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왔고 전기차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석유를 캐지 못하잖아요. 캔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석유를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전기차로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그 변수이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중국 차를 우리가 살 수가 있나? 투자할 만한 투자처인가? 근데 이제 뭐 벅시아 하사웨이가 BYD를 파는 것처럼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자본주의적인 논리와는 좀 거리가 멀어서 네. 그래서 좀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투자할 만한 게 테슬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자꾸 노이즈가 또 나오고 그래서 참 투자하기가 불편한 업종인 거죠. 근데 이 업종이 매력이 없다 이게 전혀 아닌 거죠. 매력은 넘치는데 너무 넘치는데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대통령 이슈와 또 일론 머스크의 이슈와 이게 참 그 자본주의적으로 보면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굉장히 전 좋아하는데 종목 선별이 더 어렵더라. 그래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IT 쪽이 55%면 전기차 15%. 15%. 네. 그 이제 이런 거죠. 결국 누가 살아남느냐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얼마나 이익이 나느냐 하는 건데 전기차로 빨리 많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 마진이 높은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부품이 절반을 줄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비용의 거의 절반이 배터리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또 누가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괜찮다. 그래서 기아차, 현대차도 우리가 또 배터리 산업이 있으니까 연관돼서 얼마든지 가격 경쟁력이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앞으로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은 우리나라는 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와 자동차는 같이 가져가는 산업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적어도 상반기는 반도체, 하반기는 전기차 이렇게 같이 아니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끌어주면서 올해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클컬한 사이클에서도 매력이 있다. 또는 아니면 시클컬하지 않은 난 시클컬한 경기 민감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매력이 있다. 왜냐하면 이건 대세니까. 그래서 AI도 대세고 전기차도 대세다.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관련된 종목들은 사야 되는데 여기서도 또 이제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뭐죠? 더 많이 생산을 하고 더 많이 판매를 하면 할수록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품이 훨씬 작으니까 그래서 이미 마진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영업 마진율 8%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건 정말 어렵고요. 근데 전기차는 정말 높을 때가 거의 30%예요. 그게 지금 많이 떨어져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져서 10%대 중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아직도 높죠. 그래서 그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다른 회사들도 다 만든다. 그럼 당연히 내연기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쪽으로 그래서 빨리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못 하니까. 왜냐하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회사들은 넘어가는 데 있어서 비용이 다 차로 들어가는데 테슬라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그 강성 노조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차로 빨리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진이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에서 그 지금 테슬라와 중국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멀티플보다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의 멀티플이 너무너무 싼 거죠. 예, PR이 뭐 5배, 뭐 4배 뭐 이러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본다면 첫째 우리나라 자동차가 살아남을 거고. 그리고 둘째 밸류에이션이 가장 상대적으로 싸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배터리는 좀 다르죠. 배터리는 부품이죠. 그래서 부품은 계속 싸게 후려치는 거죠. 그게 중국이 그럴 거고 우리가 그럴 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을 쫓아가게 되면 여기서는 마진 확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더라도 배터리보다는 완성차다. 예,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이미 테슬라가 1위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거는 이제 너무 당연한 게 뭐냐면 전기차를 전기차로만 보면 안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기아차를 전기차, 자동차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플랫폼화 시키는 그래서 AI와 연결이 되는 이 부분을 크게 보셔야 돼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테슬라가 할 거고 그리고 중국의 BYD가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렇지만 그 경쟁력 쫓아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 그룹이 거기를 쫓아가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일본의 자동차들은 그게 힘들 거예요. 반면에 일본의 부품들은 또 괜찮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업종별로 다 달라요. 국가마다 어디가 경쟁력이 있는지 얼마나 그 경쟁력을 가지고 앞으로 1등이 될지 이런 부분인데 근데 어쨌든 그냥 완성차 전기차로만 놓고 본다라도 테슬라가 1등을 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선은 생산 부분과 수요 부분 두 개가 다 나눠집니다. 자, 생산으로 보면은 요즘에 보면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노조가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게 자동화가 되면서 기가팩토리가 나오는 걸 보시면은 테슬라가 그걸 리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로봇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 팩토리에 일하는 사람들이 바뀌겠죠. 결국은 생산의 비용의 절감. 그게 이제 AI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생산 구조에 대한 변화, 우리가 얘기하는 AI가 자동차, 전기차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테슬라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수요 쪽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AI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율주행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율주행이 연결이 되면 운전자가 필요 없죠. 그리고 공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리고 주차해 놓은 기간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수요와 처음에 말씀드린 공급과 수요가 두 개가 다 AI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그것인 거죠. 생산도 AI를 통해서 자동화시키고 그래서 비용 확 줄이고 그리고 수요도 AI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글쎄요. 저는 별로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노이즈고 리스크인데 제가 아는 트럼프는 워낙 자본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면 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때 나왔었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주가가 언제 튀는 줄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두기 1년 전부터 확 튀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트럼프가 스탠스를 바꿔버렸어요. 그런 건가요? 예, 전기차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그 전만 하도 계속 강성하게 무슨 환경 보호냐, 기상 기후 변화냐, 거짓이라는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맨날 그 조그만 어린애랑 싸우고 막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과학적으로 다 프루브가 됐잖아요. 지금 온난화 현상 뭐 이런 부분 다 겪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야 된다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스탠스를 바꾸자마자 신재생에너지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막 300%, 500%막 이런 식으로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눌려져 있죠. 왜냐면 트럼프가 막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나는 전기차 뭐 폐지할 수도 있다. IRA 법안 못하죠.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갈 거고 거기서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어떻게 보면 주가를 딜레이 시킬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좀 지연을 시킬 수는 있으나 전체의 흐름은 글로 가는 거면 주가는 언젠가는 가게 돼 있는 거죠. 그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시간적인 리스크지 타이밍적인 리스크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이 산업을 투자를 안 하고 뭐 망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미국 증시, 중국 증시, 한국 증시, 일본 증시를 한번 보시면은요. 정말 한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우선 이제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 한번 볼까요? 미국 증시가 지난 11년 동안에 얼마나 올랐을까요? 100이던 게 33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30% 올랐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연간 복리로 계산하시면 11.5%예요. 이거는 뭐 지금 우리 기억하시지만 우리 금리가 4%대가 떨어진 게 언제예요? 한참 됐잖아요. 11년 넘었죠. 예. 그때 그 예금 안 하시고 그냥 S&P 500만 사 놓으셨으면 복리로 11%대인데 이자보다 훨씬 높았잖아요. 그렇죠. 예. 대출 받아서 이득이네. 그러니까. 그랬었을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중국이 2014년 15년 확 튀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된다. 중국이 뜬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중국으로 갔어. 근데 문제는 그때 뜨고 나서 어쨌든 간에 11년 동안에 얼마나 올랐을까요? 중국이 21% 올랐습니다. 연간 1.8% 올랐습니다. 그러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뭐 근데 중국 뭐 투자를 우리가 얼마나 했겠어요? 많이 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중국 투자보다는 한국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진짜 열불이 나는 거는 이제 한국 시장과 일본 시장을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일본 시장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11년 동안에 S&P 500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정말요? 네. 니케이 225가 11년 동안에 255.8% 올랐습니다. 연간으로 12.2% 올랐습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물론 환율이 깨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40% 정도 빼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나 오나 200% 오는 거죠. 그러면 뭐 수익률이 한 10% 나온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화를 엔화로 바꿔가지고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23.7% 올랐습니다. 네. 연간 CAGR 2% 올랐습니다. 1.8% 2%의 차이. 자, 이게 제가 10년 내내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엄청난 공격을 많이 받기도 했었지만 미국 시장을 투자를 하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미국 시장은 10년 주기로 봤었을 때 차트가 그렇게 나오는데 차트는 딱 한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만 빠져나와 있으면 된다. 10년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근데 중국은 차트를 보시면 그 2년 훅 쳤을 때 요때 들어가서 다시는 안 했어야 되는 거죠. 반대네요. 반대죠? 그죠? 그래서 10년 중에서 9년은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 중국은 그 10년 중에서 1, 2년만 하는 거고 그게 모멘텀 시장과 펀더멘탈적인 시장의 차이입니다. 근데 똑같이 한국과 일본도 지금 그런 모습이었어요. 일본도 주식 투자를 그래도 그 10년 안에 한 절반 이상은 해야 되는 거죠. 빠지는 구간 몇 년, 올라가는 구간 몇 년, 빠지는 구간 몇 년, 올라가는 구간 몇 년. 근데 한국 시장은요, 딱 보면은 확 튀었던 때가 언제냐면 2017년부터 2018년 딱 1년 요때. 그리고 또 2020년 바닥에서 2021년 고점. 그 딱 1년 반. 그럼 총 그 11년 사이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 타이밍 딱 그 두 번. 그거 두 개 더해봤자 2년 반이에요. 굉장히 짧네요. 네, 그게 모멘텀 투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너무 샀다 팔았다 하는 투자 전략을 펴다 보면은 네. 그게 참 투자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제가 올해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네.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고 올라가는 구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되게 희망적인 얘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을 좀 덜 하시자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네. 미국 시장이 살아 있어야 돼요. 미국 시장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은 네. 그건 다 도로면 깡이에요. 여기 위에가 죽어버리면.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좋을 거다. 네. 우리가 그 얘기를 해드리는데 미국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한 3, 4년 동안에 네. 얼마나 올라갈 건가? 저희는 최소 50% 올라갈 거다. 예, 그렇게 아까도 얘기해드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이 50% 올라가면 한국 시장이 그거의 절반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 암만 못해도.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매년 10%씩 올라가는 구간이 2년 정도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무리 작게 봐도 20%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보는 거고요. 미국 시장이 또 세큘러 사이클로 봤었을 때 저희는 길게 보면은 네. 뭐 그냥 3년 오르고 끝나는 거 아니고 네. 2028년에서 2030년까지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 아까 뭐라 그랬죠? AI 사이클이 네. 2030년까지 네. 2%씩 더해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까지 계속 경기 침체 없이 쭉 간다. 이건 뭐 너무 좋은 강화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은 튀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한번 무너지면 네. 같이 좀. 같이 무너졌다가 또 다시 막판에 또 튀겠죠. 이런 식으로 모멘텀이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미국 시장이 앞으로 최소 2년, 길게는 5년 가까이 좋은 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5년이 미국 시장이 좋다면 네. 그 중에 아마도 1년 정도는 최소 좋다. 최소 좋다. 네, 최소. 그래서 그게 지금 앞으로 1년 동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요 정도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시장도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를 투자 안 하고 일본을 투자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일본은 그냥 일본대로의 어떤 매력이 있어요. 왜 그 매력이 있냐면 일본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니케이 225가 사실 반도체 지수보다 더 매력이 있게 보여요. 그만큼 이제 고점을 완전히 뚫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고점을 보고 있으면은 지금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컵 핸들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인데 일본도 똑같이 보여주는 게 그 컵 핸들 차트가 니케이, 일봉, 네. 주봉, 월봉 세 개가 다 컵 핸들 차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센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이게 딱 튀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앞으로 3년 동안에 50% 올라갈 수도 있어요. 미국이랑 똑같이. 똑같이. 예.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죠. 근데 그 종목을 어디서 잘 고르냐?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보면은 매력도가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연간 한 10% 정도의 자기 자본 이익률을 창출하거든요. 네. 그럼 연간 1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10%씩 하면 딱 그 50%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종목이 중요한데 일본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뭔가? 대표적으로 전기차와 반도체 관련된 부품. 그래서 이제 전기차로 들어가면 이제 패나소닉 같은 회사가 있고, 네. 니덱 같은 회사가 있고, 히타치 같은 회사가 있고요. 이게 또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랑 AI와 연결돼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전 프로 네. 예, 이쪽이 지금 당연히 일본 회사를 하나 끼고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이 살아날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반도체 쪽으로 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어드반테스트 이쪽으로 우리가 이제 장비 회사들을 또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엔화가 강세로 가지 않는 한 이쪽은 계속 경쟁력이 있는 이유가 그만큼 미국이 밀어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국이 좋으면 훨씬 더 바로 영향을 받는. 예, 그렇게 좀 보시고 일본에 대한 투자를 하면 좋겠는데. 일본 투자는 지금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요.
일본이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의 일본 시장이 얼마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한 4%, 한 5%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1990년도에는 얼마였을까요? 44%. 10분의 1이 된 거죠. 네, 진짜 많이 떨어졌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일본은 지금 지금 현재 대비해서 앞으로 2, 3년 동안에 꾸준히 좀 올라가는 장이 나올 것 같다. 근데 대신에 이제 종목 선별만 잘 하시면 그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다. 근데 대신에 일본은 아무래도 환 헤징이 항상 좀 필요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경쟁력을 얻은 부분이 결국 옌이 약세로 가면서 수출 쪽이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중국입니다. 저희는 지금 사이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중국이 거의 총체적 난국인데 마지막 쓸 수 있는 총알이 제법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거를 화려하게 앞으로 2, 3년 동안 쓴다. 그리고 망가진다. 그래서 지금 파는 게 아니고 그 2년 동안에 중국 시장이 확 튈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같이 또 튈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부터 2년 동안에 확 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발 위기가 터지면 확 빠지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다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또 미국이 밀어주니까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의 어떤 구조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저희가 계속 기다렸던 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을 쓰느냐 하는 부분인데 펀디멘탈적으로는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 중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부채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부실 채권이 너무 많이 늘었고 또 은행권의 예대 마진이 너무 많이 줄었고 부실 채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 주도의 산업 성장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조업 중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쓴 거죠. 예를 들어서 화웨이가 OS를 하려고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수율이 낮은데도 엄청나게 돈을 퍼붓는 것처럼 그 퍼붓는 게 다 중국 정부가 넣는 거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중국의 대부채보다는 훨씬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터졌던 이유가 대부채보다 외환보유고가 급격하게 빠지니까 터진 거죠. 예. 근데 아직은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대부채보다도 한 0.7조 달러 더 많아요. 근데 요즘에 FDI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갔단 말이에요. 직접 투자가. 그럼 직접 투자가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는 돈이 빠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FDI가 줄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current account,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상수지 부분이 자꾸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면 그거는 이제 외환보유고는 줄고 대부채는 늘고 그러면 이제 터질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여유가 있다. 그래서 그 여유가 있는 부분에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재정을 쓰기에는 채권을 막 발행해서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힘들죠. 왜냐하면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금리 많이 떨어뜨렸는데 예, 걱정하겠죠. 다 안 될 수 있죠. 그럼 뭘 해야 되냐? 통화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지막 카드인데 그 통화 정책 카드를 쓰는 부분이 결국은 M1 증가율, M2 증가율이고 지준율 인하고 금리 인하입니다.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그림 아닌가요? 안 좋지만 이게 유동성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당장은 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중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또 한번 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언제 빠져나와야 될까 하는 부분을 걱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아직까지는 이 AI 사이클로 생각하신다면 그냥 미국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전히. 예. 왜냐하면 이 AI 사이클에서 얼마의 돈을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효율성이 바뀌고 또 얼마나 그 시장에서 1등을 하는 것이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미국이 제일 잘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신흥국 시장이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앞으로 2030년까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과거에 1950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때가 미국이 가장 경쟁력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모습을 갈 수 있다면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상승이 오는 중국 자산 네. 그리고 한국 자산 이때 잘 빠져나오셔야 된다. 그리고 미국 투자를 계속 늘려가시는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저야 제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맡기시면 좋겠죠. 해외 쪽을 투자, 특히 미국 쪽에 투자를 대부분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와 AI 사이클과 연결되어 있는 이 IT 쪽은 뭐니 해도 미국이 1등이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 꼭 하셔라.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려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투자 수익률이 높아져야 되는 거지 투기 수익률이 폭발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와 함께 꾸준히 앞으로도 투자를 하신다는 마인드로서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시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